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 파리의 책방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며 보내셨나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에서 우리 자신과 끝없는 대화를 나눕니다. 또 언제부턴가 몸보다 마음이 먼저 피곤해지는 나이가 됩니다. 수면은 짧아지고 하루를 마친 뒤에도 생각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지나온 선택들, 그때 하지 못한 말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책인데요. 김혜남 작가의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매입은 출판사 도서입니다. 김혜남 작가는 정신분석 전문의로 30년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마주해 왔는데요. 그 여정 속에서 발견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결정 앞에서 생각이 많아질수록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며 한번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멈출 줄을 모른다는 것인데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근본 원인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좀 더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흔히 불안과 걱정을 피하려 애쓰지만 그 감정을 피하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더 커지는 모순을 겪습니다. 책 속에서는 불안이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 기대,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선택이 뒤섞인 결과라는 사실을 조명합니다. 또 저자는 생각을 줄이는 방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문득 멈추게 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그 문장은 바로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지 말라.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보라. 였습니다. 이 말은 어떤 체념이나 위로 혹은 격려가 아니라 비로소 우리를 살게 하는 선택처럼 느껴졌는데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머릿속에 떠다니는 그 수많은 생각들, 저자와 함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실까요? 오늘은 책에 담겨있는 47가지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 몇 편을 발췌해서 들려드릴 텐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시청 소감이 담긴 댓글 한 줄은 저한테 참 반갑고 보다 나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걸까? 딸아이는 가끔 내가 어떻게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는지 얘기해달라고 조르곤 했다. 언젠가 한번 우리가 처음 만난 대학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빠가 재수 안 했으면 엄마를 만나지 못했을 테고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없었겠네? 휴, 아빠 재수하길 잘했어. 그러고는 쪼르르 달려나가는 딸아이를 보며 나는 한참을 웃었다. 딸아이의 말처럼 단 한 번의 선택이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 만일 내가 의대에 안 들어갔다면, 만일 남편이 재수를 안 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신중하기 마련이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걸 선택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가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흔들린다.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충분히 고민했다 싶은데도 막상 선택의 순간이 되면 왠지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내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는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원래 불확실한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모험심과 도전 정신을 자극한다. 만일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예측이 가능하다면 굳이 어떤 의지나 희망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가지는 가능성의 요소는 인간관계에도 해당된다.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졸이며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영화나 소설을 볼 때도 뻔한 결말은 어떠한 흥미도 유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결말을 예측할 수 없거나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화에 열광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불확실성은 인간 존재의 한 전제 조건이며 정신 발달의 추진력이다. 또한 불확실성이 어떤 큰 흐름이나 규칙 속에 존재할 때는 인생의 자극이 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뒤처져 있다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무언가에 매달려 노력하게 된다. 정말 가보기 전에는 누구도 모르는 게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때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너무 클 경우 우리는 넓은 사막에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불안지수가 높아지면서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자기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되기 쉽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트렌드 또한 순식간에 바뀐다. 평생 직장은 사라졌고 어느 회사가 10년 뒤, 20년 뒤까지 살아남아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전 세계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4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올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자꾸만 망설이게 된다. 주식을 사는 게 맞을지 파는 게 맞을지 이제라도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맞을지 지금 회사를 관두고 창업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이직하는 게 맞을지 결혼은 언제 하는 게 좋을지 등등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24시간 그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고민 외에도 지금 당장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일들이 첩첩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추진 일정이 꼬였는데 이건 누구와 상의하는 게 좋을지, 친구와 싸웠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좋을지, 점심은 뭘 먹을지, 몸이 안 좋은데 저녁 약속을 취소해야 할지 등등.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종종 선택의 기로에서 피로감을 호소한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좀 더 생각해 보자며 결정을 뒤로 미루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일까지 혹은 모레까지 이런저런 정보들을 취합해보고 결정하리라 마음먹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만 커질 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통계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해결 방법이 떠오를 여지를 막게 된다. 무의식 중에 직관적으로 내린 판단이 옳았는데 그러한 직관의 지혜를 차단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민을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자잘한 사항까지 신경 쓰게 되면서 그릇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힘 빼지 말 것.
정보가 많을수록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믿음을 정보 편향이라고 한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정보 자체에 중독돼 더 많은 자료를 찾아 나서는 현상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쓸모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확률이 높다. 정보에 질려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신경과학자인 조나 레러는 탁월한 결정의 비밀에서 지나친 심사숙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판단 기준을 줄여보라고 권한다. 볼펜과 노트를 고르는 등 비교적 간단한 결정을 할 때에는 여러 정보를 모아 꼼꼼히 비교 분석하는 게 정확도를 높이지만 어려운 결정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4가지 정도로 줄이는 게 좋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동차를 살 때 가격, 브랜드, 디자인, 색상, 연비, 승차감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4가지만 고려해 선택할 경우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한다. 이처럼 복잡한 결정일수록 판단 기준을 몇 가지로 압축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 더 이상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힘 빼지 마라. 그럴수록 스트레스만 가중될 뿐이니까. 둘째, 저걸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미련부터 버릴 것. 어느 것을 선택하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 이게 아니라 저걸 선택해야 했나? 라며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를 선택했으면 다른 하나는 깨끗이 포기하는 게 맞다. 둘 다 가지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뿐이다. 예를 들어 첫 해외여행을 떠나는데 영국 런던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런던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할지 정하는 게 순서다. 그런데 여전히 파리가 낫지 않을까, 아니 바르셀로나가 낫지 않을까 하며 고민하다가는 나중에 피곤해서 정작 런던 일정을 제대로 못 짤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결정을 내렸으면 다른 옵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내 선택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게 맞다. 법륜 스님도 말하지 않았던가. 결혼을 하느냐, 혼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도록 해야 하고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리고 미련이나 후회 때문에 결정을 자주 번복할 경우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나에 대한 타인의 신뢰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악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 답이 보인다. 어느 날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유퀴즈 온 더 블럭을 보게 되었는데 MC인 유재석이 게스트와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 내가 만약에 이 선택을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뭐지?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그 2가지 질문을 통해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길로 간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나 또한 그 질문들을 통해 선택한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선택을 하면 장밋빛 미래부터 꿈꾼다. 이를테면 주식을 살 때 100만 원을 벌면 그걸로 뭐 하지라는 생각부터 한다. 그래서 주가가 1%라도 떨어지면 그때부터 초조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창업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대박이 나면 그걸로 뭘 하면 좋을지부터 상상하고 그동안 자신을 무시해온 친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부터 한다. 그래서 막상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기는커녕 뜻대로 잘 안 되면 남 탓, 세상 탓을 하며 주저앉아 버린다. 그런데 한 후배는 사람을 뽑을 때
그가 나에게 5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를 원망하지 않고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 능력은 뛰어나지만 왠지 호감이 안 가는 사람과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 중 누구를 뽑을지가 선명해진단다. 그는 결국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았고 덕분에 고생을 좀 하고 있지만 자신의 선택엔 후회가 없다고 했다. 이처럼 미리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더 원하는지, 어떤 것들을 견딜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못 견디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절망하지 않으며 설사 일이 잘못되더라도 후회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미 감당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선택일수록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면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만약 잘 모르는 분야에 도전할 경우에는 어떤 것이 최악의 상황일지 짐작이 안 갈 수 있다. 그럴 때는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 안에 분명 힌트가 있으니까 말이다. 넷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년 뒤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남자친구도 없는 여자가 어디서 결혼할지를 고민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아마도 당신은 그녀에게 제발 남자친구나 만들고 그런 고민을 해 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앞서 고민을 한다. 로또를 사지도 않았으면서 당첨금으로 무얼 할지 고민하고 대학원에 원서도 내지 않았으면서 직장과 대학원을 병행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런 고민은 로또를 산 뒤에 해도 늦지 않고 대학원에 붙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즉, 뭐라도 시작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처럼 미리 앞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말한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싶다고. 완벽한 준비가 되면 시작하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무엇이든 시작을 하고 나면 준비 단계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한 변수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41살에 국립정신병원을 그만두고 개인병원을 개업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나름 잘 나가는 의사였기에 병원을 열면 환자들이 끝없이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환자가 아예 없는 날들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0명, 0명, 1명, 0명. 그런 날들이 3개월이나 지속되었다. 나는 그제야 그 많은 환자들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국립정신건강센터라는 큰 조직을 보고 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도 하고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며 병원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한두 명씩 찾아오면서 정상적으로 병원이 운영되기 시작한 건 개업하고 나서 6개월 뒤였다. 나는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그만둘 때만 해도 환자가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당연히 체크해야 했던 부분인데 나의 실력을 과신한 탓에 그런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만약 조그만 커피숍을 차렸는데 몇 개월 뒤 바로 앞 건물에 대형 커피숍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처럼 대형 악재가 터져 결혼을 미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완벽한 준비를 한다 해도 막상 실행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에 의해 계획은 수정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그만둔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다. 처음 6개월은 두렵기도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데 집중하고 싶다는 나의 바람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더 해보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무엇이든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것이 맞다.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결정을 미루는 사이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무언가를 시작한다. SNS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자고 마음먹었지만 계속 미루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두 개씩이라도 꾸준히 올린 사람의 1년 뒤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괜한 헛수고가 될까봐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 어떤 발전이나 성장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신분석을 공부하며 비로소 깨달은 것. 5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난 나는 어릴 적부터 항상 사랑을 갈망했다. 하지만 사랑은 아무리 먹어도 허기지다는 것을 그때 나는 몰랐다. 다만 내가 받을 사랑까지 모두 독차지해버리는 둘째 언니가 원망스러울 따름이었다. 둘째 언니는 나와 1살 터울로 거의 쌍둥이처럼 자랐다. 하지만 유난히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고 외로움을 많이 타던 나와 달리 언니는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항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런 언니는 나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성장기 내내 말할 수 없는 질투의 대상이기도 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언니의 불행을 상상해보곤 했다. 언니가 가진 재능이 하나라도 없어지면 그만큼 나도 남들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고백하건대 나의 마음속에는 언니가 아주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언니는 정말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다. 언니는 어느 대학의 수석으로 합격한 상태였고 사고도 그 학교 앞 차도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때부터 죄인이 되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언니가 죽은 것만 같았다. 죄책감은 나로 하여금 언니의 죽음을 제대로 슬퍼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웃을 수도 없게 만들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대에 진학한 것도 언니의 죽음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빚을 갚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생전에 언니는 줄곧 나에게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고 말하곤 했다. 그래도 여전히 나는 언니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었다. 이제는 언니가 용서해 주지 않을까 잠깐 방심하고 있으면 안에서 골물 대로 골문 상처가 교통사고 후 날씨만 흐려지면 되살아나는 통증처럼 나를 괴롭혔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주어도 괜찮겠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그럴수록 사랑이 하고 싶어졌다.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그래서 이 지독한 정신적 방황을 멈추게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막상 누가 나에게 다가오면 화들짝 놀라 도망가기 일쑤였다.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오직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짝사랑뿐이었다.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돌본 지 30여 년. 이제는 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언니의 죽음이 내게 준 상처는 너무 컸다. 그래서 또다시 받을지 모르는 상처를 두려워했다. 오죽하면 상처받을 일 없는 안전한 짝사랑의 동굴에만 갇혀 있었겠는가. 나같이 못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사랑을 고백하면 거절당할 것만 같았고 그것은 나에게 또 다른 공포로 다가왔다. 그러니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내 사랑을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기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니가 나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은 나로 하여금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행복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 또한 없는 사람이었다.
편히 쉬어서도 안 되고 즐거움을 느껴서도 안 되었다. 그처럼 좋은 것을 내가 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어떤 일을 하든 나의 발목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로 나를 짓누르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선택한 게 아닐까. 증세의 뿌리가 깊고 오래되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즉 과거에 묶여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요, 과거를 알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고통스러운 과거가 갑자기 없어지기라도 하나요? 그들의 말이 맞다. 사람들 앞에만 가면 불안하고 도망치고 싶어지는 마음이 어릴 적 무서운 아버지가 조그만 실수에도 심하게 야단치고 벌을 주던 기억과 관련이 있음을 알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무섭고 엄한 아버지가 갑자기 따뜻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어릴 적 외갓집에 보내졌던 기억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다 해도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단지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처럼 이론적으로 현재 자신이 겪는 불안과 두려움이 과거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을 지식적 통찰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식적 통찰은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통찰이다. 그것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가슴 깊이 느끼며 그동안의 슬픔과 두려움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을 말한다. 그리고 이 감정적 통찰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지만 한 번의 통찰로는 불충분하다. 사람은 변화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과거를 반복하려는 속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찰을 생활에 적용시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 걸음 전진하면 한 걸음 후퇴하고 또 한 걸음 전진하면 다시 한 걸음 후퇴하며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원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되는 것일까? 그럴 때 나는 말한다. 시작이 반입니다. 일단 문제의 원인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면 그 문제로부터 거리두기가 가능해진다.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을 알고 나면 적어도 현재와 나를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멈칫하게 된다. 아, 내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구나. 그러면 스스로 선택권을 주게 된다. 과거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현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할 것인가. 이때 현재의 고통이 과거에서 유래됐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지금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과거의 일이 지금의 심리 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환자의 경우 어릴 때 외갓집에서 겪은 일들이 분노를 일으켰고 그래서 조그마한 잘못도 심한 잘못처럼 느낀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또 자기 안에 존재하는 강한 분노 때문에 스스로를 나쁜 아이로 여기고 그것이 알려져 언제고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게 될까봐 불안해서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못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 초자아가 좀 더 관대해지면서 죄책감이 줄어들고 사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물론 어렵다. 그게 쉽다면 왜 정신분석 치료가 수년씩 걸리겠는가?
그러나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움 속에서 자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도 꼭 안아주며 그것은 모두 지난 일이라고 알려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에게도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 이제 당신은 아무 힘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어떤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행복을 설계할 수 있는 어른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재를 덮고 있는 과거의 무거운 이불을 걷어내고 밖으로 나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하늘을 보라. 과거가 고통스러웠다고 해서 현재까지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법은 없다. 과거가 고통스러웠다면 그것을 잘 지나온 당신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다. 과거의 슬픔을 인정하고 슬픔을 이겨낸 자신을 대견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현대사회를 산다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다. 배울 것도 많고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 것도 많다. 들어오는 자극은 많은데 우리의 뇌가 그것을 소화해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어느 순간 과부하가 걸린 컴퓨터처럼 뇌의 회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게 된다. 이럴 때는 판단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중요한 결정을 망칠 수도 있다. 수많은 자극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자극들이 순간적인 감각이나 느낌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고로 발전되려면 그것들을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음식을 먹은 뒤에는 잠시 몸을 쉬어야 음식물이 잘 소화되어 뼈와 살을 구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온 자극들이 이해되고 소화되어 우리의 정신 구조를 이루려면 그 자극을 소화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뇌가 과부하에 걸리는 느낌이 들면 모든 것을 멈추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뇌가 그동안 받아들인 정보를 소화해 기존의 정보와 통합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미국 서북부에 있는 한 별장에 머무르면서 일주일씩 생각 주간을 가진다. 회사 직원은 물론 가족이 방문하는 것도 사절한 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재충전을 하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중요한 사업 구상은 모두 이때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잘 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어떤 이들은 쉬는 것 자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긴장을 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휴식을 하는 대신 좀 더 중요하고 생산적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쉬는 시간에도 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할 뿐더러 끊임없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 외부의 모든 자극으로부터 온전한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늘 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 뇌는 과부하에 시달리다 결국 터져버리게 된다.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아니, 인생을 좀 더 잘 살고 싶다면 가끔씩 일부러라도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휴대폰을 끄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 머무르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뇌를 쉬게 하는 것이다. 지친 뇌가 생기를 되찾고 생각이 모처럼 자유롭게 흐르도록 놔두는 것이다. 그러면 복잡하게 엉켜있던 생각들이 단순하게 정리되고
지쳐있는 몸이 회복되면서 마음이 홀가분해지게 된다. 굳어버린 생각의 족쇄에서 풀려나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한 것, 시도해보지 못한 것을 떠올리게 되고 좀 더 창조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기도 한다. 한편 혼자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는 게 하나 있다. 여행은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고.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건 재미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도 집이 그립고 일상이 그립고 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워진다. 떠날 때만 해도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늘 옆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을 때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행 막바지엔 집에 가고 싶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진다. 그러니 지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는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내 마음이 혼자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므로 그럴 때는 일을 멈추고 잠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도 뒤로 한 채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혼자 있어 보라. 깊은 상실에 직면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동화 소공녀에서 주인공인 세라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그 뒤 아버지도 잃어버린다. 공주처럼 자라던 세라는 한순간에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학교 교장에 의해 다락방으로 보내지고 하녀 신세가 된다. 세라에게 닥친 시련은 아무리 성숙한 어른이어도 견디기 힘들 만큼 컸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처지의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하녀 신세가 되었어도 세라가 삶을 비관하지 않고 꿈을 키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닌 그녀의 다락방이었다. 보잘것없는 다락방이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홀로 독특한 상상의 세계를 펼쳐나가면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슬픔을 추스를 수 있었다. 자기만의 방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커다란 상실에 직면했을 때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고 자신이 맞이한 상실의 의미를 파악하며 떠나간 대상을 마음속에 영원히 담아두는 작업을 하게 된다. 시련을 당했거나 사별한 사람들이 한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폐인 같은 몰골로 누워만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슬픔을 잘 추스리고 일어나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다시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슬픔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금방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거나 재빨리 다른 일에 몰두해버리면 오히려 슬픔은 더 길어지게 된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거라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무의식 중에 내면에 쌓여있는 우울과 분노를 그에게 쏟아냄으로써 관계를 망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견디기 힘든 상실에 직면했을 때는 억지로 사람을 만나기보다 가만히 혼자 있어 보라. 슬픔을 잘 추스리고 나면 저절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질 테고 그러면 그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우는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에스키모는 자기 내부의 슬픔, 걱정, 분노가 밀려올 때면 무작정 걷는다고 한다. 슬픔이 가라앉고 걱정과 분노가 풀릴 때까지 하염없이 걷다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그때 되돌아선다고 한다. 그리고 돌아서는 바로 그 지점에 막대기를 꽂아둔다. 살다가 또 화가 나 어쩔 줄 모르고 걷기 시작했을 때 이전에 꽂아둔 막대기를 발견한다면
요즘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고 그 막대기를 볼 수 없다면 그래도 견딜만 하다는 뜻이 된다. 휴식은 내 삶의 막대기를 꽂는 일이다. 내 안에 나와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로움이 찾아올 때까지 가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막대기를 꽂고 돌아오는 일이다. 그러므로 문득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해 보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과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지를 말이다. 내가 당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이유이다. 더 늦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34살의 주원 씨는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다.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 다른 직장인들이 다 퇴근할 무렵에야 그의 일과는 시작된다. 가르치는 일 자체도 재미가 없는데 시건방 지고 다루기 힘든 아이들이 지겨움을 더해준다.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가끔 미래를 생각하면 그저 암담할 뿐이다. 이제 몇 년만 있으면 40인데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더 나이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밀려 설 자리도 좁아질 텐데 말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도 많지 않았다. 그는 그저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착실한 학생이었다. 성적도 웬만큼 나왔고 운도 따라줘 턱걸이지만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졸업을 한 후에도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던 그는 대기업에 몇 번 원서를 넣었다가 떨어진 다음 그냥 집에서 놀았다. 그러다가 부모의 등살에 못 이겨 영어 연수 삼아 외국에 1년 나갔다 와서 간신히 구한 것이 지금의 학원 강사 자리였다. 그는 어릴 때만 해도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똑똑했다. 아들의 총명함에 한껏 고무된 부모는 그를 끌고 다니면서 좋다는 것은 죄다 가르쳤다. 덕분에 그는 한꺼번에 학원을 10군데까지 다닌 적도 있었다. 그러다 한 번은 학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다가 아버지로부터 호되게 매를 맞고 한겨울에 속옷만 입은 채 집 밖으로 쫓겨났다. 1시간 동안 추위와 창피함 속에 떨었던 그는 이후 반항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 그렇게 자율성을 잃어버린 그의 내부는 텅 비었다. 그리고 내적으로 공허해진 그의 자아는 외부 세계에 대한 모든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어른이 되기 위해 이별해야만 하는 것들.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른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이때 아이들은 그 시간이 상실의 시간임을 알지 못한다. 많은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에 차가운 현실감이 스며들어오는 시간임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에는 과거와의 이별이라는 슬픔이 내포되어 있다. 새로운 출발은 항상 과거에 친숙했던 것들과의 이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주원 씨처럼 과거와 이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뜻했던 엄마의 품과 어린 시절을 떠나보내기 싫어서 과거 속으로 숨은 사람들, 언제까지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피터팬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와 이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별이 아무리 슬프고 싫어도 말이다. 이 떠나보냄의 작업이 바로 애도이다. 모든 상실에는 애도가 필요하다. 이때 애도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고 일련의 과정을 밟는다. 상실을 맞이하면 처음에는 그 상실을 부정하게 된다. 아냐, 그럴 리가 없어 라며 고개를 젓고 그것이 내 곁에서 멀어졌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차츰 그것이 없는 현실이 반복적으로 펼쳐지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말하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야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상실에 분노한다는 것은 그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점차 그것을 영원히 잃어버렸음을 인정하고 슬픔에 잠기게 된다. 이 슬픔의 기간에 우리는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를 얻게 된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슬픔을 이겨낸 후에는 관념이 찾아온다. 슬픔이 관념으로 바뀔 때 우리의 심장을 후벼 파는 슬픔은 그 힘의 일부를 상실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자체는 비록 순간적이라고 해도 약간의 즐거움을 내뿜게 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우리는 비로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추억을 내면에 깊이 간직한 채 새로운 만남을 향해 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애도란 충분히 슬퍼함이고 받아들임이다. 그리고 떠나보냄이고 새로운 출발이다. 또한 잃어버림이고 그 잃은 것을 내 안에 영원히 간직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애도를 못하면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 안에 사로잡혀 과거 속을 헤매는 망령처럼 살게 된다. 주원 씨처럼 현재에 있으나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는 그 시절이 돌아올 수 없음을 인정한다고 해서 과거의 추억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 추억은 나의 정신구조의 일부를 형성한다. 영원히 내 마음 안에 살아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와 성장은 우리가 상실을 삶의 불가피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될 때까지 크고 작은 애도의 과정을 거치며 죽을 때까지도 계속 떠나보냄과 맞아들임을 반복하게 된다.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 슬픈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면 나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해왔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부모와 이별하고 어린 시절과 이별하는 것이다. 과도한 이상이라는 쇠사슬에 꽁꽁 묶여 고통당하지 말고 이제 그만 그것들을 훌훌 떠나보내고 새로운 인생을 두 팔 벌려 맞이하라.